피청구인은 헌법 66조, 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하였고, 이는 헌법상 탄핵소추 사유인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 국회 선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헌법이 규정한 탄핵소추 의결 종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중대한 헌법 위반인데 파면까지는 아니다. 이게 뭔 개소리입니까? 아주 기괴한 말장난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 해볼 이야기는 헌법재판소의 기각할 결심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탄핵심판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이거는 결정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정문이 아니라 헌재의 결심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심, 사전적 의미는 할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로 굳게 마음을 먹음, 또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죠. 흔히들 헌법재판소 판결을 여론재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와 국민 권리와 의무를 규율한 최상위법이라고 부릅니다. 내용의 형식은 상당히 포괄적이면서도 명료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헌법재판은 법률 조항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헌법소원에서는 특정 법률 조항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탄핵심판에서는 피청구인인 고위공직자가 헌법에서 부여된 의무를 얼마나 위반했고 그에 따라 그 직을 유지할 자격이 되는지를 판단합니다. 헌법적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죠. 우리 헌법체계가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보편적 인식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 보편적 인식은 일반적으로 세월이 흐름에 따라 퇴보하지 않고 진보하죠. 그래서 헌재 결정은 국민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진보한 사회상을 반영해서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재판의 성격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법률 조항을 세세하게 따지고 양형사유를 세밀하게 판단하는 형사재판에서는 검사나 변호인이 어떠한 기술을 부리느냐에 따라 판사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가끔 황당한 판결이 나오기도 하죠. 예를 들어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터무니없이 낮은 형이 내려지거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몇천 원을 훔친 노숙자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재벌 총수는 수백억 수천억을 떼먹어도 감옥에 잘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법감정에 배치되는 판결이 형사재판에서는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헌재 결정에서는 저런 일이 잘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 헌법재판은 국민들의 보편적 인식에 기초한다고 했죠. 그래서 재판관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국민들의 보편적 법감정에 얼마나 민감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언급한 저런 종류의 판례를 남기는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게 추천인들의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아예 추천 대상에서도 저런 튀는 판결을 하는 사람들은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관들 중에서는 독특한 판결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보입니다. 그중 한 명이 정영식 재판관, 윤석열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사람이죠. 과거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각종 정경유착 관련 혐의로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 회장을 석방시켜줬습니다. 각종 감경 사유들을 이것저것 때려놓고 장량 감경을 해서 도저히 집행유예가 나오기 어려운 경제범죄에 면죄부를 줘서 집행유예를 때려버립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와 1심 법원이 인정한 정부와 삼성의 정경유착, 이것과 완전히 위배되는 판결을 해요. 어떤 논리를 펴느냐, 이건 정경유착이 아니라 박근혜가 이재용을 겁박해서 이재용이 어쩔 수 없이 그 부탁을 들어준 것이다. 이재용 변호인 측에서 주장한 논리를 그대로 답습합니다. 자, 조한창 재판관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된 사람이죠. 이 사람은 2008년, 2009년 무렵이었을 겁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 집회 참가자들을 검찰이 무더기로 기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이 매우 일사불란하게 진행돼서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 적용된 집시법 조항 중에 야간 5개 집회 금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조항은 나중에 위헌 판단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헌법적 감수성이 바닥이었던 인간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건 재판은 신양철 전 대법관의 재판 개입 사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이에요. 신양철이 서울중앙지법원장이던 2008년에 몰아주기 배당을 하고 사건 처리 방향을 제시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 사건을 받아 안은 재판부가 조한창 단독 재판부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벌어졌던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에도 이 사람이 관여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안 탄압의 일환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 무효 소송에서 부적절한 재판 가이드라인 문건을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아서 사건 담당 부장판사에게 각하 판단을 검토해봐라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국민의힘이 추천했습니다. 신영철 사법파동과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은 우리 사법부 역사에서 치욕적이고 다시 있어서는 안 된 두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두 사람이 제일 문제적 재판관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번에 한덕수 탄핵심판 사건에서 각하 의견을 낸 사람들이 이 두 사람입니다.
이 각하 의견을 보면 정말 골 때립니다. 아주 기괴한 말장난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각하 사유가 이렇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권리, 사고라는 비상 상황에서 직무의 공백 및 국가적 기능장애 상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권한 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 대행자에 대한 탄핵 소추의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할 때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 종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상한 게 이 탄핵 절차라는 거는 공무원법으로 징계가 불가능한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라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위에 그 사람이 있는 게 적절하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한덕수 지위는 국무총리이고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권한만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권한 대행은 말 그대로 권한 대행이지 새롭게 어떤 그 권한 대행이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창설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이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 권한을 대신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 그렇게 씁니다. 개념상 권한대행은 공직이나 지위를 새롭게 부여받는 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권한대행에 대한 의결 종족수, 탄핵소추 의결 종족수 3분의 2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게 쓰기가 뭐하니까 권한을 대신해서 그 지위에 있는 자 그런 새로운 직위 개념을 부여해 준 겁니다. 각하를 하기 위한 말기술인 거죠. 저는 이 사건에서 한덕수 파면 결정이 나올 걸로 관측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예상을 했냐면 지난달 27일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최상목 대행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부여된 의무를 위반했다. 8명 전원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상목은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건데 한덕수는 무려 3명, 최상목에 비해 죄질이 훨씬 나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위헌 판단은 빼박이다. 파면 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겠다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전혀 뜻밖의 결론이 나옵니다. 일단 정영식 조한창이 각하 의견을 냈어요. 아마 그 최상목 건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것과 사실상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본안 판단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위헌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애써 무리하게 사유를 만들어서 각하하는 방식으로 판단 자체를 의도적으로 기피한 것이 아닌가. 김복형 재판관의 경우는 더 황당합니다. 앞선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최상목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죠. 8명 전원 일치 의견이니까 여긴 김복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덕수가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거는 위헌이 아니라고 해요. 엄청난 자기 모순이죠. 아니 헌법재판관이 이렇게 자기 모순을 드러내도 되는 겁니까? 나머지 5명의 경우는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중 4명은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각해버립니다. 이 정도면 자기들끼리 한덕수는 좀 살려보려고 무진장 애를 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대한 헌법 위반인데 파면까지는 아니다. 이게 뭔 개소리입니까? 위헌이라고 판단을 해놓고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는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새롭게 추천된 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 즉 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판단입니다. 국회의 헌재 재판관 3명 임명 과정의 헌법, 법률적 하자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그럼에도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 헌법상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한 헌법 제66조,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합니다. 이 4명의 논리 전개가 상당히 희한합니다. 일단 소추 사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국회에서 선출안이 가결되기도 전에 여야 합의란 조건을 걸어서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하고 선출안 가결 이후에도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재판관 임명을 해야 한다는 헌법상 자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또 재판관 불임명으로 헌법재판소가 무력화되는 결과가 초래됐을 것이고 그로 인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지 못하게 되면 국정 최고 책임자의 공백 상태가 언제 해소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돼서 이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극대화됐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덕수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놓고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리합니다.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파면 결정은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중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면서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 형량을 할 때 이런 국가적 손실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빌드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참작 사유를 하나하나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로 한덕수가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웃기죠? 판단 부분에서는 국회에서 가결되기 전부터 임명 거부 의사를 표시했고 전국적으로도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그로 인해 헌재를 무력화시키고 정치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그런 엄청난 행위라고 판단을 해놓고 그런 목적과 의도를 찾아볼 수 없으니 파면할 정도가 아니다. 그런 말인데 이게 무슨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는 사람한테 그런 의도나 목적이 없었으니 봐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 참작 사유로는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 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덕수가 권한대행일 때 그 권한대행으로서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맞냐 아니냐, 그런 법적 권한이 있냐 없냐 하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뭐 그렇게 큰 책임을 묻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결정문에서는 불임명이 논란거리가 아니라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행으로서의 그 역할과 범위에 대한 판단까지 해서 논란을 종식시켜줬으면서 그 논란이 그때 있었으니까 봐준다? 세 번째 참작 사유도 황당합니다. 최상목 대행이 대행 자리를 물려받고 난 뒤에 애초에 재판관 후보자 3명 중에 마흔역 재판관을 제외한 2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아서 헌법 질서가 손상된 것이 일부 회복됐다, 그런 참작 사유를 댑니다. 똑같은 탄핵 심판 사건으로 한번 비유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탄핵 심판 사건에서 최순실이 수사를 받고 감옥에 간 상태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신 국정 운영을 하던 민간인이 지금 사라졌으니 그런 헌법 위반 상태가 일부 치유됐다, 그렇게 판단하고 박근혜를 풀어준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박근혜를 파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걸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최상목이 나중에 2명을 임명한 거는 이 재판에서 다룰 계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걸 떡하니 갖다 붙입니다. 무리를 한 흔적이죠. 이 무리하고 어색한 참작 사유조차 이 하나의 결정문 속에서 충돌합니다. 이 재판관들은 판단 부분에서 전제 조건으로 대통령 및 권한대행은 재판관을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심사해 임명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데 최상목은 3명 중에 2명을 선별해서 임명했습니다. 최상목이 임명한 걸 굳이 다룬다고 한다면 최상목은 심사 및 임명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없는 사람인데 그걸 행사해서 헌법을 위반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헌재는 최상목의 헌법 위반 행위를 한덕수의 면죄부를 주는 근거로 사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위헌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파면하면 안 되는 이유를 줄줄이 늘어놓는 것도 또 처음 봐요. 특히 뭐 손상이 회복됐느니 이런 건 형사재판에서 주로 쓰는 양형사유죠. 보통 이런 건 헌법재판에선 잘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탄핵재판의 최종 결론은 파면을 하느냐 마느냐, 기냐 아니냐 둘 중 하나입니다. 정직 몇 개월, 견책, 경고 이런 중간 단계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저렇게까지 한다,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보통 그 순리를 거스르고 무리하게 뭘 하려다 보면 이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헌법재판에서 재판관들의 보편적인 판단 형태와도 괴리가 큽니다. 모든 게 이상합니다. 아마 이런 헌재 판결은 과거 판례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고 앞으로도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이런 식이면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에서도 황당한 표현들이 등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국민들이 더욱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의 핵심은 재판관들 스스로가 한덕수의 탄핵 사유에 대해 헌법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하면서 종국적인 신분 처분, 즉 파면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다는 데 있습니다.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위법 위헌 행위에 대한 견제 장치는 탄핵 절차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의 탄핵권 행사도 신중해야 되고 헌재의 판단 과정도 신중해야 됩니다. 다만 이런 신중한 과정을 거쳐 판단이 도출됐다면 그에 걸맞는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이 상식이고 탄핵 제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위헌 위법 행위는 언제나 면죄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들의 헌법 위반 통치가 만연할 것입니다. 당장 최상목을 보십시오. 헌재에서 마흔역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한 달 가까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헌재 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헌재가 엄중하게 인식한다고 한다면 한덕수 사건에서 파면 결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는 것은 헌재 스스로 지금의 헌법 무시 상황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헌재는 지금이라도 헌법 수호 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번 결정이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의 헌법 위반 상태를 방기하게 되고 나아가서 헌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국정 운영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때문에 내란 수계 윤석열의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은 오늘도 공포와 불안에 떨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